2004년 10월 12일 아침 서울 강동경찰서 민원창구에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그가 쥔 종이는 습기에 젖어 글자가 번져 있었지요.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이 20날째 연락이 없습니다. 혼자 삽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실종된 이는 박지연 가명씨 42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자격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이라 지연 씨는 비공식 간병과 가사도우미 일을 전전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지요. 지병이 있어 약을 꾸준히 복용하던 사람이었지만 집 안에는 약통도 휴대전화도 메모 수첩도 그대로 남아 있었죠. 외박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입문 기록은 9월 22일을 마지막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리듬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있었던 것이죠. 형사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며칠 후 돌아올 거라는 작은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용히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죠. 2004년 10월 13일 오후 형사 2명은 박지연 씨가 살던 작은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제 현관문에는 오래된 녹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복도, 천장의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죠. 2004년 당시 서울 외곽 원룸 건물은 대부분 이런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고 이곳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자 형사들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냄새였습니다. 곰팡이도 음식물 부패 냄새도 아니었고 단지 오래 닫혀있던 공간 특유의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였죠. 방 안의 모든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현관 옆 신발장에는 운동화 한 켤레와 집 안에서 신던 슬리퍼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외출용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그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형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밖에 나갈 마음이 애초에 없었던 걸까? 원룸은 6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그리고 14인치 브라운관 TV가 전부였고 그 안에서 지연 씨의 삶 전체가 담겨 있던 셈이었죠.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 하나가 올려져 있었지만 사용 흔적은 없었습니다. 싱크대 주변 역시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도 흐트러진 물건도 없었죠.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장갑을 착용한 뒤 방 안을 살폈습니다. 가스 밸브는 잠겨 있었고 보일러 온도 조절기는 18도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전기 차단기도 내려가 있지 않았습니다. 즉, 잠시 외출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두는 정리는 모두 되어 있었지만 집을 비우기 위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냉장고를 열자 희미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안에는 달걀 3개, 시든 상추, 김치통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9월 20일 전후로 구입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형사는 작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사흘치 식재료네요. 다른 형사는 낮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도 안 먹었을까요? 냉장고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 공기에 번졌습니다. 정돈된 듯 보이지만 어딘가 맞지 않는 침묵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책상 옆 콘센트에는 휴대전화 충전기가 꽂혀 있었지만 정작 휴대전화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2004년 당시 휴대전화는 집 밖으로 나간다면 무조건 들고 나가는 물건이었죠. 당시 폴더폰은 요금이 비싸고 분실 위험 때문에 절대 무심히 두고 나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형사는 휴대전화 전원을 눌러봤지만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충전 후 확인된 마지막 통화 기록은 9월 22일 오후 3시 18분. 수신자는 엄마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단 4건, 모두 어머니가 보낸 안부였죠. 밥은 먹었니? 약 챙겨 먹어라 같은 짧은 문장들이었고 지연 씨는 그동안 꼬박꼬박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기록이 끊겨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통장 사본, 병원 진료비 영수증, 공과금 고지서가 차곡차곡 모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모두 밀린 적 없이 제때 납부되어 있었고
통장 내역을 보면 매달 25일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뒤 병원, 약국, 생필품 등을 구매한 내역이 반복되고 있었죠. 저축은 거의 없었고 늘 빠듯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처음부터 끝까지 검정, 회색, 베이지 같이 소박한 색의 옷들 뿐이었습니다. 간병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입는 움직이기 편한 옷들이었고 화려한 옷은 단 한 벌도 없었죠. 옷장 안쪽에 놓인 오래된 핸드백을 열자 립스틱 하나, 손거울, 작은 지갑이 들어 있었고 지갑 속에는 신분증과 현금 3만 원, 체크카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침대로 시선을 돌리자 이불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베개 위에는 높은 도수의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협탁 위에는 약통 2개와 물컵, 그리고 간병 기록이라 손글씨로 적힌 공책이 펼쳐져 있었죠. 형사는 공책을 조심스럽게 들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 시간, 환자의 상태, 약 복용 상황, 특이사항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9월 19일 혈압 체크 기록, 9월 20일 당뇨 환자의 인슐린 주사, 9월 21일 치매 증상 악화 상황, 그리고 마지막 기록, 9월 22일 최호호 할머니, 오전 10시 방문 예정, 약 처방전 수령, 보호자 전달. 그 문장을 끝으로 글씨는 서늘하게 멈춰 있었지요. 그 이후의 날짜인 23일, 24일, 25일의 페이지는 모두 텅 빈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성실했네요. 젊은 형사가 말하자 선배 형사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한 거지. 이런 사람이 모든 걸 버리고 사라질 리가 없죠. 공책 뒤편에는 간병하던 노인들의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몇 곳에 전화를 걸자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9월 22일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원래 책임감 강한 분인데 갑자기 안 오니까 어머니가 걱정하시네요. 아무도 그녀의 실종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은 이웃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옆집 주민은 지연 씨를 조용하고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라고 기억했고 9월 20일경 계단에서 전화로 다투는 듯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왜 이러세요? 제발 좀. 짧은 단어였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분명 다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관리는 9월 22일 오전 천가방을 든 지연 씨를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말했죠. 형사들은 차에 올라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외출 확인 9월 22일 오전. 집 상태 정돈됨. 이상 없음. 통신 기록 9월 22일 이후 없음. 간병 기록 22일에서 중단. 이웃 증언 20일 전화 다툼. 선배 형사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가출 아니야. 내 누군가를 만났고 그 이후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누구냐는 거지. 형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월 중순 서울의 하늘은 이미 잔잔하게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너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 사람의 존재만이 조용히 지워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범죄의 흔적도 몸부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조차 사라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지요. 마치 누군가가 박지연이라는 이름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지우고 있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희미해지고 그녀가 살던 공간은 점점 더 텅 비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는 이 사라짐의 답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2004년 10월 14일 강동경찰서 수사과. 형사는 지연 씨 집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비닐봉투 안에는 통장, 영수증, 수첩, 다이어리, 그리고 몇 장의 메모지가 섞여 있었죠. 그 시절 실종자의 삶을 추적하는 일은 결국 이런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따라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형사는 일회용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서류를 차례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2003년 1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거의 매달 발행된 영수증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서울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인근 의원까지 모두 어머니의 이름으로 발급된 진료비였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형사는 종이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금액은 하나하나 작았지만 누적되면 큰 부담이었습니다. 2004년 의료 지원이 지금만큼 촘촘하지 않던 시절, 만성질환자를 둔 가정의 경제적 압박은 상상을 뛰어넘는 무게였지요. 영수증 뒤편에는 지연 씨의 또렷한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11월 진료비 8만 원 분할 납부 요청. 12월 약값 6만 5천 원 다음 달 합산. 1월 물리치료 2만 원 보류. 지연 씨는 매달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하며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달은 이번 달은 어떻게든, 어떤 달은 친구에게 빌림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형사는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농협 통장, 2002년 개설. 거래 내역은 빽빽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내역을 집중해 살펴봤습니다. 입금 패턴은 단순했습니다. 매달 25일 전후로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비공식 간병 일을 하며 받은 품삯이었지요. 2004년 당시 간병 도우미의 하루 일당은 3만 5만 원 수준. 한 달을 꼬박 일해야 100만 원 남짓이었고 지연 씨의 수입은 그보다 적었습니다. 고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필요할 때 불려가는 방식의 일자리였기 때문이지요. 출금 내역은 복잡했습니다. 형사는 펜으로 하나씩 표시하며 분류했습니다. 병원비 평균 월 12만 원, 약값 평균 월 8만 원, 생활비, 식비, 교통비, 공과금 등 25만 원, 송금 매달 15만 원, 어머니 계좌.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달은 마이너스로 끝났고 그때마다 카드 현금 서비스나 소액 대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2004년 고금리임을 알면서도 급한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선택지가 없던 시대였지요. 형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다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때 젊은 형사가 다이어리 하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이거 좀 보세요. 2004년용 낡은 다이어리. 형사는 펼쳐들었습니다. 1월부터 매일매일 빼곡하게 적힌 일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병 일정, 병원 방문, 장보기, 어머니 진료. 쉬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달랐습니다. 일정 사이사이에 다른 기록이 등장했습니다. 7월 14일 저녁 7시 예배, 7월 21일 오후 6시 교회 모임, 8월 4일 저녁 7시 30분 성경 공부. 교회 관련 일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 이후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8월 18일 권영수 집사님 상담, 8월 25일 권 집사님 병원비 건, 9월 1일 권 집사님 만남. 형사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9월로 갈수록 권 집사님 관련 일정은 잦아졌고 9월 15일에는 유독 이상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권 집사님 약속 지켜주신다고 하심. 어떤 약속인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한 금액 150만 원. 이번 달 병원비 18만 원. 다음 달 예상 20만 원. 엄마 요양병원 상담 월 50만 원. 덧셈과 뺄셈이 반복된 흔적. 계산하고 지우고 다시 계산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필사적으로 돈을 맞춰보려 하고 있었지요. 형사가 다이어리를 덮으려던 순간 뒷표지 안쪽에서 접혀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A사 용지를 반으로 접은 문서였습니다. 펼치자 상단 제목이 보였습니다. 사랑의 서약서. 형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사건의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이었지요. 서약서의 내용은 기묘했습니다. 이름만 사랑이지 내용은 차갑고 계약적이었습니다. 본 서약서는 쌍방 간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조항들. 1조. 금전적 지원은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며 갚아야 할 빚이 아님을 확인한다. 2조. 본 관계는 교회 내에서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조. 일방이 관계 종료를 원할 시 최소 30일 전 통보한다. 4조.
본 서약을 위반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책임을 진다. 하단에는 날짜와 서명란. 날짜 2004년 8월 20일. 서명 박지연 권영수. 형사는 문서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사랑이라는 단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건 사랑의 약속서가 아니라 함구계약서 혹은 일방적 관계 규정서에 가까웠지요. 젊은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배님? 사랑이라기엔 너무 이상하지요. 형사는 서약서를 증거봉투에 넣고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9월 일정이 사건의 흐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9월 17일 권 집사님. 약속과 다름. 어떻게 해야 하나. 9월 20일 이웃이 들었다던 전화 다툼. 다이어리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음. 그리고 9월 22일. 마지막 기록. 오늘 만나서 정리하기로 함. 그 지점에서 모든 기록이 멈췄습니다. 형사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자연스레 맞춰지고 있었지요. 박지연, 빚에 몰리고 어머니 병원비에 짓눌린 여성. 그런 그녀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남자. 교회 집사라는 이름의 권영수. 금전적 지원을 약속하고 비밀스러운 관계를 요구하며 함구 서약서까지 쓰게 했던 사람. 젊은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피해 구조네요.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 다음엔 언제든지 뒤틀릴 수 있는 관계이죠. 형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2004년 당시의 경찰 데이터베이스는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조회는 가능했습니다. 권영수를 검색하자 동명이인이 여러 명 나왔고 형사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명, 1968년생 서울 강동구 거주. 전과는 없고 직업란에는 교회 관계자. 지연 씨가 다니던 교회와 같은 동네, 도보 10분 거리. 형사는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내일 이 사람부터 만나봐야겠죠. 젊은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 서약서 법적으로 의미는 있나요? 없지요.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형사는 서약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쓰게 만든 상황 자체가 의미이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형사는 영수증, 통장 사본, 다이어리, 서약서를 차곡차곡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보관함을 닫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형사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단순 실종이 아니었지요. 여기엔 관계가 있었고, 돈이 있었고,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권영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10월의 밤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형사는 차에 올라 히터를 켰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왔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박지연이라는 여성, 필사적으로 살아가던 사람, 어머니를 위해 매일 일하고 매달 빚을 메우며 버티던 사람.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한 남자. 그 남자가 손을 내밀었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9월 20일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썼고 9월 22일 정리하기로 했다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형사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지요. 차는 어둠 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이 사건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지요. 2004년 10월 15일 오전, 형사들은 지연 씨가 다니던 교회를 찾았습니다. 주소는 강동구의 한 상업지구였고 1990년대 후반에 지어진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편의점, 2층은 부동산, 3층부터는 사람이 드나드는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요. 외벽은 낡았고 오래된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습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작은 간판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혜의 빛 교회 3층. 형사는 간판을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두 가지로 모두 촬영했습니다. 2004년 당시 형사들은 아직 두 장비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지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 나무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 위에는 손글씨로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수요일 저녁 7시, 주일 오전 11시. 형사는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세요? 강동경찰서입니다. 잠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사들은 천천히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사무실을 개조한 공간처럼 천장은 낮았고 벽은 얇았습니다. 정면에는 작은 십자가와 단상이 있었고 플라스틱 의자 20개가 규칙적으로 놓여 있었죠. 벽에는 프린트된 성경 구절이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안 계십니까? 저희는 평신도 공동체라서요. 따로 목사님은 없어요.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예배를 인도합니까? 윤 권사님이랑 권영수 집사님이 돌아가면서 해요. 권영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형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지연 씨, 언제부터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올해 7월쯤부터 봤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오시다가 8월부터는 거의 매번 오셨어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조용했어요. 예배 끝나면 바로 나가시고 그런데 한 번은 울고 계셨어요. 찬송가 부르다가요. 형사는 그 말을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입니까? 9월 중순쯤이요. 그 이후엔 못 봤어요. 그 사이 뒤쪽에서 다른 교인들이 나왔습니다. 형사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지연, 자매님 착하신 분이었죠. 어떤 점에서요? 헌금도 성실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에 힘이 없었어요. 형사는 조심스레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영수 집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순간 교인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기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권 집사님은 중요한 분이에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헌금 관리하고 새신자 상담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시고요. 형사는 놓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박지연 씨와도 상담을 했습니까? 잠시의 침묵.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젊은 남성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권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상담하셨어요. 따로 만나는 방식이에요. 개별적으로요? 네. 교회에서보다 밖에서 더 많이 사람들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고 하셨죠. 형사는 그 답변에 이상한 매듭을 느꼈습니다. 입에서 멈춘 말들이 더 많아 보였지요. 둘이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그건 교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러다 한 교인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8월부터 두 분이 같이 나가는 걸 몇 번 봤어요. 예배 끝나고 권 집사님 차를 타고요. 형사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9월에는요. 지연 자매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권 집사님과 이야기할 때도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또 다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예배 끝나고 두 분이 말다툼하듯 이야기했어요. 지연 자매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어요. 형사는 교회 내부를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가난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물질적 축복을 강조하는 소규모 이단성 교회에서 흔히 보이던 유형이었지요. 이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소속됩니까? 교인들은 한순간 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독립교회예요. 교단 소속은 아니에요. 설립 시기는요? 2년 전쯤 처음엔 몇 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권 집사님이 실질적으로 이끌어요. 헌금함 앞에서 형사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헌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권 집사님이요. 장부는 있습니까? 저희는 잘 몰라요. 그러자 형사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박지연 씨는 실종된 지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사소해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교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나서는 순간
젊은 형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다들 권 집사님 눈치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보였지요. 목사도 없고 관리도 불투명하고 한 사람이 모든 걸 쥐고 있으니까요. 전형적인 사이비 구조 아닌가요? 가능성이 높지요. IMF 이후에 이런 교회 많았어요. 힘든 사람들 노리는 곳. 형사는 차에 올라 교회 건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박지연처럼 생활이 무너져 가던 사람이 의지할 곳을 찾다 들어올 만한 공간이었지요. 그리고 권영수, 도와주겠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의 끝은 결코 깨끗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주소 확인됐습니까? 천호동입니다.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가봅시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형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조각들을 떠올렸습니다. 박지연, 경제적 궁지, 은혜의 빛 교회 이단성 신흥 종교, 권영수 실질적 리더, 개인 상담, 헌금 관리, 8월 가까워짐, 9월 갈등, 9월 22일 마지막 기록 이후 실종. 퍼즐은 맞춰지고 있었지만 전체 그림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신호 앞에 멈춰 선 차 안에서 형사는 다시 메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교인들이 남긴 단어들, 개별 상담, 같이 나감, 눈치. 이것은 단순한 교회의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권영수는 교회라는 공간을 이용해 취약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역시 그들 중 한 명이었지요. 선배님, 전과는 깨끗합니다. 흔적 남기지 않는 사람이 더 어렵지요. 형사는 짧게 답하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직접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차는 천호동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햇살은 평온했지만 이 사건은 점점 더 깊고 차가운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지요. 형사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지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진실을 꺼내야 했지요. 10월 15일 오후였습니다. 형사들은 권영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천호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1층은 작은 슈퍼마켓, 2층이 그가 사는 공간이었죠. 벗겨진 페인트, 삐걱거리는 계단, 오래된 냄새까지 모든 것이 조용하게 긴 시간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초인종을 3번 눌렀을 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40대 초반의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사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강동경찰서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권영수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어주었지요. 거실은 작고 단출했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TV, 그리고 식탁 위엔 성경책과 교회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엔 몇 개의 헌금 봉투가 쌓여 있었지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형사들의 눈에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권영수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박지연 씨 아시죠? 네, 교회에서 뵙던 분입니다.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냥 상담을 조금 해드렸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하셔서 도와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병원비하고 헌금에서 조금, 개인적으로도요. 한 100만 원 정도. 형사는 눈을 들었습니다. 장부에 기록은 있습니까? 권영수의 입이 굳었습니다.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린 겁니다. 짧은 정적. 형사는 곧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9월 22일 어디 계셨습니까? 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입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혼자요. 증명할 방법은요? 권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사는 종이를 넘기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9월에 렌터카 빌리신 적 있습니까? 순간 권영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목이 마른 듯 그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네, 차가 고장 나서요. 언제 빌리셨습니까? 9월 23일부터 25일까지요. 박지연 씨가 사라진 다음 날이죠.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그냥 교회 일 때문에 돌아다녔습니다. 형사는 대답을 듣는 순간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형사들은 강동구 일대의 렌터카 업체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체에서 권영수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서울 렌터카 천호역 근처의 작은 업체였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기록 보니까 특이사항이 있네요. 서류철엔 서툰 필체로 남겨진 메모가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 이상한 냄새, 뒷좌석 오염, 추가 세차비 청구. 형사는 즉시 김대리라는 직원을 호출했습니다. 김대리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좀 이상했습니다. 군대에서 난방용 번개탄 피울 때 나는 냄새랑 비슷했어요. 그리고 뒷좌석 시트에 뭔가 흘린 자국이 있었고 토사물 비슷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해당 차량을 확보했고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10월 18일 감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뒷좌석 섬유에서 혈흔 검출. DNA 분석 결과는 박지연과 일치했습니다. 형사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됐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GPS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9월 23일 오전 천호동을 벗어나 강동, 하남, 광주로 향하는 차량. 그리고 광주시 퇴촌면의 야산에서 약 4시간 동안 멈춰있던 기록. 형사들이 좌표를 확인하자 산속의 외딴 지점이 표시되었습니다. 평일엔 등산객도 드문 곳이었죠. 10월 20일 새벽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수색팀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낙엽이 민들레 씨앗처럼 쌓여있고 곳곳에 안개가 스며 있었습니다. 2시간의 수색 끝에 젊은 형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선배님, 여기 뭐가 있습니다. 형사들이 달려갔습니다. 낙엽을 걷어낸 자리에서 흰 뼈, 그리고 지갑. 지갑 안에 신분증에는 선명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연. 형사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순간을 예감해왔지만 막상 마주하니 가슴 깊은 곳이 무너지듯 했습니다. 6월 근처에서는 번개탄 재와 부탄가스통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번개탄으로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감식반은 단정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꾸민 겁니다. 이건 자살이 아닙니다. 부검 결과 머리 손상 흔적. 사망 시기는 9월 말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시 권영수는 조사실로 불려왔습니다. 형사는 말했습니다. 박지연 씨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까지 가신 GPS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렌터카 뒷좌석에서 나온 혈흔도 전부 본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권영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와 논리로 범인을 몰아붙이는 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형사는 사무실 불빛 아래 지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건네준 사진 한 장. 조용히 웃고 있는 평범한 얼굴. 형사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빨리 찾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서울의 불빛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은 너무도 조용히 그리고 깊게 사라져버린 상태였지요. 10월 22일이었습니다. 권영수는 구속되었고 강동경찰서 유치장의 좁고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올 때까지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의 변호사 선임 절차는 지금보다 훨씬 복잡했지요. 국선 변호인 제도는 있었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결국 권영수는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10월 25일 첫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조사실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고 녹음기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지요.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9월 22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권영수는 한참 동안 눈을 내리깔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만나자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까? 네. 오후 3시쯤 교회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제 차 안에서입니다.
검사는 기록을 넘기며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권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 씨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200만 원입니다. 당장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어머니 병원비와 요양병원 입원비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그 돈을 줬습니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제가 없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 다음은요? 권영수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연 씨가 화를 냈습니다. 도와준다고 했으면서 약속을 어기는 거라고. 그리고 이러면 교회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권영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권 씨, 지금 협조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잠시 뒤 권영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동거하고 있었습니까? 네. 박지연 씨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9월 중순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폭로하겠다고 위협했군요. 위협이라기보다는 그냥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영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 안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설득하고 지연 씨도 울고 그렇게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었고 저는 차를 계속 몰았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9월 23일 새벽, 광주시 퇴촌면으로 갔죠? 권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GPS 기록이 있습니다. 권영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네, 그쪽으로 갔습니다. 왜 그곳입니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권영수의 진술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야산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왜요? 거기에 번개탄이 있었거든요. 형사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번개탄이 왜 차에 있었습니까? 겨울에 낚시 갈 때 쓰려고 사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지연 씨가 번개탄을 꺼내서 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말렸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권영수의 목이 떨렸습니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그 상태로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1시간 아니, 2시간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형사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차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밖에서 기다렸다고요? 권영수는 외쳤습니다. 전 말렸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검사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제가 의심받을까봐. 그래서 시신을 유기한 겁니까? 유기가 아니라 그냥 그곳에 버렸다는 말이죠? 버린 게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권영수의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 울먹임으로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번개탄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면 효과가 없습니다. 야외, 그리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죽음에 이를 만큼의 농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진 않았겠죠. 권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결정적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랑의 서약서, 비밀, 유지 조항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교회 일로 금전거래를 하고 비밀 유지 각서를 쓰고 위반 시 책임을 지라고 명시합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8월부터 지연 씨와 자주 만났죠. 예배가 끝나면 같이 나가고 상담이라며 따로 만나고
그게 단순한 상담입니까? 권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권영수는 끝까지 지연이 스스로 벌인 일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사팀은 반박 증거를 추렸습니다. 첫째, 지연의 간병 일정표. 9월 22일 이후 일정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 지연의 어머니의 증언. 그 애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셋째, 전문가 의견. 야외에서 번개탄을 사용해 치명적 농도에 이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넷째, 부검 결과 두개골의 타박상. 명백한 사인 은폐의 흔적이었지요. 다섯째, 교회 교인의 새로운 증언. 9월 초에 지연 자매님이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권 집사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교회에 말해야 하냐고 고민하더라고요. 모든 정황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1월 15일, 검찰은 권영수를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05년 3월,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 한쪽에는 지연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 손수건을 쥔 작은 손. 떨림은 있었지만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고 권영수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2005년 9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권영수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취약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전 지원을 미끼로 관계를 맺었고, 관계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였습니다. 직접적 자백이나 목격자는 없으나 모든 정황과 증거가 범행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권영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2심에서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끝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먼저 무엇을 말했는지, 지연은 마지막 순간 무엇을 느꼈는지, 그건 이제 아무도 알 수 없지요. 법정을 나서던 순간, 형사는 지연의 어머니와 조용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형사님, 우리 지연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형사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감히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세워졌지만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과 진실 사이에는 늘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지요. 그 간극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사라진 것입니다. 2008년 3월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기록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권영수는 수감 중이었고 언론의 관심도 끝나 있었습니다. 형사 역시 강동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지연의 사건을 떠올리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요. 새로운 사건들이 밀려오면서 시간은 모든 것을 천천히 희석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민원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사과 김 형사님, 민원인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성함은 밝히지 않으셨는데 박지연 사건 관련이라고 하십니다. 형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듣는 것이 얼마 만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는 천천히 민원실로 내려갔습니다. 창가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4해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지요. 등은 깊게 굽었고 머리는 거의 휘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형사가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는 더 깊게 패여 있었고 시선은 한없이 흐릿했지요. 형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물론 기억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노인은 낡은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오래된 공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이걸 그 아이가 남긴 건데요. 그땐 참아 드리지 못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지연이가 쓴 거예요. 나중에 집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형사는 공책을 받았습니다. 표지는 헤어지고 모서리는 부서져 있었지요. 책을 펼치자 지연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날짜 없는 메모들,
짧고 끊긴 문장들. 그냥 흘린 말 같지만 하나하나가 삶의 조각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약값은 내가 해결할게요. 이번 달은 어떻게든 버텨야 해. 권 집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다. 감사한 일이다. 형사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문장들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불편한지 모르겠다. 오늘 권 집사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 우리 관계는 특별하다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인데. 공책 속에서 지연의 세계는 천천히 균열하고 있었지요. 서약서를 쓰자고 하셨다. 거절할 수 없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 같다. 권 집사님이 다른 여자랑 산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럼 나는 뭐지? 왜 나에게는 사랑의 서약서라고 했을까? 형사는 숨을 고르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요양병원비는 도와주신다더니 자꾸 미루신다. 항의하면 화를 내신다. 도움받는 대가가 이렇게 무거운 건가?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지연의 문장들은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나. 권 집사님이 협박하셨다. 말하면 모든 게 내 탓이 된다고 하셨다. 무섭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는 뜯겨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페이지를 찢어버렸을지 형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지요. 마지막 장에는 짧지만 칼날 같은 문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했다. 끝내야 한다. 무서워도 해야 한다. 혹시 내가 없어져도 엄마 탓은 절대 아니에요. 엄마, 사랑해요. 내가 못난 딸이라 미안해요. 이제라도 용기 내서 다행이에요. 형사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목이 저릿하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주시는 겁니까? 노인은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이걸 보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될 것 같아서요. 차라리 모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 계속 꿈에 나와요. 지연이가요. 무슨 말을 하는데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노인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어린 지연, 학생인 지연, 웃고 있는 지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성인 때의 사진까지. 그 아이는요, 참 착한 애였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생기면 꼭 따겠다고 했어요. 어르신들 제대로 돌보고 싶다고요. 형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자격증 제도가 생긴 건 2007년. 지연이 살아 있었다면 꿈을 이루었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2004년에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3년이 모자랐습니다. 이 공책 증거로 제출하시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재판도 법정도 다 지쳤어요. 그냥 그 아이를 기억하고 싶어요. 나쁜 일 말고 착하게 살던 딸로요. 노인은 공책을 형사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등이 굽은 채 아주 느린 걸음으로 사라져갔지요. 형사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노인의 그림자를 길게 끌고 가고 있었지요. 형사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지연의 문장들이 그를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힘들어도 내가 버텨야 하니까. 혹시 내가 없어져도 엄마 탓은 아니에요. 형사는 책을 덮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4년 전 그는 지연을 찾아냈지만 이미 늦었지요. 그리고 또 4년이 지나서야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메모라는 형태로 남겨진 문장이라는 모습으로. 지연은 외로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필사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었지요. 형사는 공책을 자신의 서랍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번도 기록되지 못한 목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그날 밤 형사는 퇴근하며 마지막 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라도 용기 내서 다행이에요. 지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관계를 끝내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움직였지요. 하지만 그 용기가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너무 잔인했지요. 착한 사람이, 용기 낸 사람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형사는 가족들과 마주했습니다. 평범한 저녁밥 냄새, TV 소리, 웃음소리. 지연도 이런 평범함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마저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요. 형사는 다짐했습니다. 이 문장들을 기억하겠다고. 박지연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고통 속에서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면 더 빨리 알아차리겠다고, 더 빨리 손을 내밀겠다고. 그것이 너무 늦게 도착한 형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였기 때문이죠. 2010년 사건은 이미 과거 속으로 멀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권영수는 복역을 이어가고 있었고 출소 예정일은 2025년으로 정해져 있었지요. 형사는 경위로 진급해 새로운 사건들을 맡고 있었지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박지연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강동구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2004년 지연이 살던 원룸 건물은 재개발로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새 아파트가 들어섰지요. 천호동의 권영수 집도 사라졌습니다. 상가는 리모델링되어 과거의 모습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은혜의빛교회 또한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3층 예배실은 부동산 중개소가 되었고 십자가가 걸렸던 벽에는 아파트 분양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권영수의 구속 이후인 2006년 교회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지요.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의 연락도 잦아들었습니다. 2011년 봄 형사는 우연히 그 교회 교인 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과거 40대였던 여성은 이제 5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님, 기억하시죠? 그럼요. 증언 도와주셨잖아요. 여성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그때 일을 거의 떠올리지 않아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형사는 물었습니다. 다른 교인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여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요. 다들 연락을 끊었어요. 부끄럽거든요. 부끄럽다니요. 지연 자매님이 힘들어하던 걸 다들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형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교회가 무너질까 봐요. 권 집사님이 헌금 관리하고 장소도 내주고 사실상 교회를 유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성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도 후회해요. 정말요. 그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손을 내밀었더라면, 지연 자매님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려줬더라면.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지 마세요. 기억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2012년 형사는 강동구 보건소 앞에서 지연의 어머니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옆에는 젊은 요양보호사가 함께하고 있었지요. 어머님,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희미하게 형사를 알아본 듯했습니다. 아, 형사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요. 혼자 다니긴 힘들어요. 요양보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치매 초기세요. 혼자 계시기 어려우세요. 형사의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지연이 가장 걱정하던 어머니, 끝내 혼자가 되어버린 어머니였지요. 그때 노인이 형사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 요즘 왜 전화를 안 할까요? 어디 있는 걸까요? 형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신 말했지요. 어머님, 지연 씨는. 하지만 노인은 이미 다른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착한 애예요. 곧 올 거예요. 곧. 형사는 무릎을 꿇고 노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네, 어머님. 지연 씨는 정말 착한 분이셨습니다.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먼 곳을 바라보았지요. 요양보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분이 자주 하던 말을 반복하세요. 약값은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해결한다고 계속 그 말만 하세요. 형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지연이 삶을 버티게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지요. 2013년 형사는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 동안 많은 사건을 봤지만 박지연 사건은 마음 한구석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었지요. 퇴직을 앞두고 사건 기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조서, 증거 사진, 판결문, 증언들, 그리고 개인 서랍에 넣어두었던 지연의 공책. 그 공책을 펼쳤을 때 8년이 지났는데도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형사는 공책을 복사해 원본을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퇴직식 날 후배 형사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예요? 형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박지연 사건입니다. 아, 그 사건 기록으로 봤어요. 잊지 마라. 그 사건을. 왜요?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5년 형사는 일반 시민으로 지냈지만 강동구를 지날 때면 지연의 흔적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형사는 광주시 퇴촌면에 그 야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연이 발견된 곳이었지요.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나무들은 더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자연은 모든 흔적을 덮어 버렸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연 씨, 편히 쉬세요. 2016년 뉴스에서 권영수의 가석방 심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조기 석방은 부적절합니다. 가석방은 기각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지연의 어머니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건소 직원, 몇몇 공무원, 그리고 형사만이 자리했습니다. 영정사진 옆에는 지연의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지요. 요양보호사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정신이 또렷해지셨어요. 지연아, 엄마 먼저 간다.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8년 형사는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한 여고생이 물었습니다. 경찰 하셨다면서요? 어떤 사건이 제일 슬펐어요? 형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한 사건이지요. 범인은 잡혔어요? 잡혔지요. 하지만요. 슬픔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2020년 코로나로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형사는 집에서 오래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사건은 끝났어도 사라진 사람을 기억하는 일은 남겨진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창밖의 서울은 16년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어딘가에는 또 다른 박지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약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사람, 어둠 속에 놓인 누군가 말이지요. 형사는 다짐했습니다. 그 이름을 잊지 않겠다고, 그 이야기를 남기겠다고. 그것이 너무 늦게 도착했던 형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의무이기 때문이죠. 시간은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들지만 누군가 기억하는 한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지연, 그 이름을 형사는 끝까지 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2024년 가을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의 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연이 살던 원룸터에는 높은 아파트가 들어섰고 3층 예배실이 있었던 상가 건물은 리모델링되어 카페가 자리 잡았지요. 광주시 퇴촌면의 그 야산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등산로가 정비되어 예전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소는 남았지만 시간이 모든 자국을 지워버린 셈이지요.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건물도 사람도 시간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남습니다. 박지연, 1962년생, 2004년 사망.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2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삶을 돌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고 식사를 챙기고 말벗이 되어주었지요. 정작 자신은 빚과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애쓰다가 아기를 만났습니다. 도움의 손길이라 믿었던 것이 올감이었고 경제적 취약함은 그녀의 약점이 되었으며 선의는 이용당하고 말았지요. 2004년 9월 22일 지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었지요.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범인은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지연이라는 이름은 판결문 한 줄에 박혀 그저 기록으로만 남게 되었지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어딘가에는 또 다른 박지연들이 존재합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선택지가 없고 누군가의 악의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다 결국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박지연은 범죄 피해자이기 전에 누군가의 딸이었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고 작지만 소중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지요. 그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 글을 듣는 당신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사건은 끝났어도 사라진 사람을 기억하는 일은 남겨진 우리의 몫이지요. 2004년 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지연입니다. 돌봄의 손길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지요. 그 이름이 더 이상 완전히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것만으로도 그녀는 조금 더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